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인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는다. 직장 동료, 부모님, 천황 등등. 그래서 일본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사람은 받은 은혜의 10,000,000,000도 갚을 수 없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무거운 채무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등 동양 국가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으로서 동양적 행동 양식의 근본적인 출발점이다. 즉, 한 인간이 태어나서 양육되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세상 사람들의 덕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채무의 윤리가 성립하게 된다. 일본의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린 다음의 일화를 살펴보자. 하치는 귀여운 강아지입니다. 하치는 어렸을 때 허약했는데 어떤 사람이 데려가서 자기 자식처럼 사랑을 주며 키웠습니다. 그 덕분에 하치는 건강해졌고 주인이 매일 출근할 때면 전철역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주인이 퇴근할 때쯤이면 다시 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주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치는 이를 모르는지 매일 주인을 찾아다녔습니다. 늘 가던 전차역에 가서 전차가 도착할 때마다 사람들 틈에서 주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나이든 하치는 여전히 역 앞에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치의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의 제목은 은혜를 잊지 말자이다. 즉, 하치가 자신을 보살펴준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주제이다. 즉, 은혜라는 개념의 본질은 빚인 것이다. 서양에서는 사랑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유롭게 주고받는 감정으로 여긴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이러한 부채의식을 극단적으로 경시한다. 우리는 빙수가게에서 누구에게 신세를 진다든지, 어머니의 도둑질에 대해 그동안의 채무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든지, 하치처럼 충직한 개의 헌신 같은 것을 금전적 거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다르다. 우리는 사랑, 친절, 관용을 어떤 조건도 없이 베풀수록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반면, 일본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호의를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채무자가 된다. 일본에는 부모의 은혜와 관련해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의 은혜를 안다는 속담이 있다. 이때 부모의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애정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겪는 실제적인 수고와 희생을 강조하는 말이다. 일본인들은 미국인들이 이러한 점을 지나치게 간과한다고 생각한다. 한 일본 작가는 미국에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부모에게 잘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 부모의 은혜는 단순한 감정적 유대가 아니라 반드시 되갚아야 할 빚이다. 그런데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음은 도쿄 정신분석 저널의 상담 코너에 실린 내용이다. 한 노년 남성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저는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둔 아버지입니다. 제 아내는 16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이 안쓰러워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를 저의 미덕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8년 전 큰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자식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3년 전부터 밤거리 술집에서 일하던 한 여성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불우한 환경 탓에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측은한 마음에 몸값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후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예의를 가르치며 가정부로 지내게 했습니다. 그녀는 책임감이 강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저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제 자식들은 저를 낯선 사람 대하듯 합니다. 저는 그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으니까요. 얼마 전 그녀의 부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딸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상황을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뵙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딸을 이용해 돈을 뜯으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딸을 죽은 셈치고 계속 저와 함께 살게 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제 곁에서 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아버지와 딸처럼 나이 차가 커서 가끔은 그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제 자식들은 그녀가 제 재산을 노린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병을 앓고 있어 앞으로 1, 2년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녀가 과거에 밤거리에서 일한 것은 불운한 환경 때문이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본성이 선량하고 부모님도 결코 돈을 노리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 사례를 접한 일본 의사는 이 노인이 자식들에게 너무 무거운 은혜를 입힌 전형적인 케이스라며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보내주신 사연은 흔히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조언에 앞서 선생님의 편지에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얻고자 하신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솔직히 이는 저에게 약간의 반감을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결혼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를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으로 만들어서 지금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교활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성격은 매우 나약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나는 혼자 살 수 없으니 같이 살 여자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했다면 적어도 자식들이 선생님의 독신 생활에 대해 은혜를 입었다는 의식은 안 가졌을 겁니다. 선생님의 자식들이 선생님에게 반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이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욕구가 존재합니다. 선생님이 욕구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욕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믿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 기대를 저버렸을 때 그들은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물론 자식들의 기대가 이기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들 자신은 결혼해서 성적 만족을 누리면서도 아버지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런 이기심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은 그 여성과 그녀의 부모가 선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선악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법입니다. 지금 그들이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량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딸이 나이 많은 남성과 함께 사는 상황을 용인하는 그녀의 부모를 보면 그들이 어리석거나 어떤 의도를 품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딸의 상황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은 선생님께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판단하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자식들이 그녀의 부모를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저 역시 자식들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녀는 아직 젊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녀의 부모가 속내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녀와 관계를 끊고 정리하십시오. 그러나 이는 선생님에게 어려운 일이겠지요. 선생님의 인정 많은 성격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둘째,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십시오. 자식들의 환상을 깨뜨리고 체면을 내려놓으십시오. 재산 문제는 미리 유언장을 통해 그녀와 자식들 각각의 몫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서 아이처럼 감정적으로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편지의 내용에서 선생님이 그녀를 구해주고 싶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어머니 같은 존재를 원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선택은 두 번째 길입니다. 이 답변에 따르면 자식에게 새로운 은혜를 만들어서 입히면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자식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상황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엄마 일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아버지가 대우받을 자격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상황을 금융거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일본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요구했는데 나중에 원금이나 이자를 더 높여서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식들이 원망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양육한 것을 채무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상환을 도덕적인 것으로 포장할 경우 반드시 부모에 대한 대우가 서양보다 더 강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서양처럼 사랑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오히려 부모에 대한 대우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말하는 은혜가 금융거래에서의 빚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에크스타인 박사가 일본 제조업자와 겪은 일화가 있다. 에크스타인 박사는 일본의 저명한 의사인 노부치 히데요의 정기를 집필하기 위해 일본 제조업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원받았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와 책을 완성한 후 일본으로 원고를 보냈다. 그러나 어떤 감사 편지도 받지 못했고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다. 엑스타인 박사는 불안했다. 혹시 책 내용이 일본인을 불쾌하게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러던 몇 년 후 갑자기 일본 제조업자가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현재 미국에 와 있으며 곧 엑스타인 박사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그는 방문할 때 수십 그루의 일본 벚나무를 선물로 가져왔다. 그의 선물은 매우 호화스러웠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오래 기다리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 제조업자는 이렇게 말했다. 박사님, 당신은 내가 빨리 보답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은혜를 입는 것을 피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도쿠가와 시대의 법령 중에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쓸데없는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다. 이는 권한도 없으면서 관여하려는 자에 대한 경고인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본인들은 은혜를 입히려 한다고 의심하며 그 사람은 주변에 노여움을 사게 된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상대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곤 한다. 중국에서는 싸움이 벌어지면 신망 있는 사람이 중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일본에서는 싸움이 벌어져도 말리질 않는다. 서양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일본에서는 말이나 개가 학대당하거나 사람이 물에 빠져 익사하기 직전인데도 관여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인은 은혜나 호의를 받으면 인간관계에 대한 계산을 시작한다. 그리고 반드시 보답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의 모든 윤리체계가 여기에 뿌리를 둔다. 이는 서양의 윤리체계가 사심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을 찬양하고 굳이 상대에게 갚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전체에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